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중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상호 문화성 정책과 그 실제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기 전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요 주에 들어가는 주요 도시들을 조금 기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지도상으로 보면,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찾았습니다. 자, 여기 독일 지도 중에서 니드작센주 밑에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입니다. 이제 도시들이 좀 여기 많이 밀집해 있는데, 주요 도시들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뒤셀도르프, 그 다음에 과거 수독 동독 분단됐을 때 수독의 수도였던 본,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이런 지역도 전부 이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곳이 이제 뭐 다른 도시들도 많지만 쾰른도 있죠. 쾰른 대성당에 해당되는 이런 곳이 전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의 점령을 받았던 지역인데, 옛날 독일이 프로이센이 옛날 독일에 해당되죠. 프로이센 들어봤죠? 이 프로이센의 가장 큰 부분이었던 라인 지방, 라인 강변 지방하고 베스트팔렌 지방이 합병되어서 만들어진 곳이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입니다.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특징 짓는 말은 유럽 공업지대, 유럽에서 가장 주요한 공업 도시들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공업지대, 그냥 독일의 공업지대가 아니고 유럽에서도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도르트문트라든지 인구 밀도가 또 가장 높은 지역이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입니다. 대도시들이 아까 지도에 보니까 많았죠. 그래서 루르 공업지대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유럽 최대의 산업지대가 루르 공업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소들이 많죠. 에너지 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이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강과 루르 강가에 발달된 중공업이 경제의 핵심인데, 루르 지역에는 철강, 기계 생산, 화학, 지금은 구산업이 됐지만 석탄이나 또 섬유, 전자공업 등이 어쨌든 이런 현대 산업이 전부 밀집되어 있고, 이 지역의 지하 자원으로는 과거에는 이제 광업과 철강 생산이 유명했죠. 근데 한 40년 전부터 구조 변화를 겪어서 지금은 이 루르 지역이 어쨌든 많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제 동영상에서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이렇게 많은 현대 산업에 맞게 이런 구시대 산업들은 좀 물러나고 새로운 이제 분야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는 또 매체와 대중매체라든지 문화산업 쪽 종사자 수가 이제 옛날 석탄 철강 산업이 후퇴하면서 문화산업 쪽에 이제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미국의 거대 언론 복합기업, 여러분 타임워너라고 들어봤죠? 이 타임워너가 이제 이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영화 촬영장이나 영화 스튜디오 이런 단지도 짓고 이 지역에, 그 다음에 쾰른에도 그런 매체 예술원이라든지 또 에센 지역에 폴크방 아카데미 같은 이런 매체 실험장과 연구소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노동력의 약 60%가 서비스업입니다. 특히 환경보호 영역에서 약 1600여 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환경공학 중심지다. 그렇게 이제 탈바꿈한 겁니다. 구산업이 정리되고, 그래서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붐비는 경제생활이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뭐 쾰른이나 에센, 도르트문트, 뭐 düsseldorf, 뭐 이런 레버쿠젠, 보쿰, 부프탈, 아헨, 빌레펠트 뭐 전부 여기에 다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이 뭐 düsseldorf에도 공항이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가 제일 큰 공항이지만 독일에서는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는 düsseldorf 공항이 또 유명하고 쾰른하고 본드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을 완전하게 보완하고 있고 또 듀스부르크에는 세계 최대의 내륙항이 있습니다. 내륙 그 대륙 안에 항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륙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어 레버쿠젠이나 뭐 주식회사 뭐 베바입니까?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출판 베르텔스만 출판사나 인쇄회사 이런 뭐 유명한 갭들이 많이 있고 이제 중심 도시로서 düsseldorf가 있는데 자 düsseldorf를 제가 보여주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영상을 자 도시 düsseldorf 구도심 라인 강변에 저녁 산책하는 사진인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보면서 제가 düsseldorf 괜찮죠? 야경이 밤입니다. 그래서 이 düsseldorf는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수도인데 국제적인 사업과 은행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많이 열립니다. 독일어로 메시라고 하죠. 메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메세가 많이 열리는 곳이고 우리 문학에서는 이제 유명한 낭만주의신 하이니히 하이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 하이네가 이 도시에서 출생했고 그 이름을 따서 düsseldorf 대학교에는 하이네 대학교가 하이네 대학으로 명명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대학교 이름에도 많이 붙이는데 하이니히 하이네 대학이 이제 이 düsseldorf 대학교입니다. 자, 밤거리 풍경. 그 외에 또 이제 쾰른 댕스당이 유명하죠. 쾰른은 얘도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도시인데 이 주에 가장 큰 도시인 düsseldorf와 마찬가지로 라인 강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쾰른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죠. 그래서 쾰른 대성당이 건축이 한 600년 걸린 그 아주 유명한 성당입니다. 유서 깊은 도시답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들도 이 쾰른에 많아요. 로마 게를린 박물관이나 뭐 이런 루드비히 박물관, 발라프 리하르트 박물관, 뭐 다른 독일에도 다른 주에도 다 박물관 다 있지만 쾰른에 특히 이제 유명한 박물관이 많다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는 독일 방송 대배 있죠. 독일어로 도이치 벨레를 줄임말 대배 독일 방송 그죠? 그 다음에 RTL 오락 방송이죠. 이 여러 방송들이 이 쾰른에서 송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으로는 쾰른과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제 구독일 연방공화국 이제 서독이죠. 서독의 수도인 본이 있죠. 본도 역시 라인 강가에 위치했습니다. 본 하면 유명한 사람이 누구 여러분 생각납니까? 네? 작곡가 중에 귀가 먹은 사람. 그 뒤에도 영웅 교향곡도 지었죠.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 출생한 곳이 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는 또 물론 축구팀도 유명하지만 독일 최대 양조 지역 맥주 도시가 도르트문트 이제 뮌헨하고 이제 서로 쌍벽을 이루는데 요즘은 뭐 뮌헨을 따라잡았단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역 또 에센 지역 이것도 나중에 우리 텍스트에서 에센 그 내용 할 겁니다. 에센 지역. 그 다음에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는 또
다양한 종류의 고등교육기관들이 또 연구소라든지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다른 영상 제가 준비한 것도 있거든요. 독일 이건 그거 선전이니까 지나가고 광고 건너뛰고 아까 말했던 본 지역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좀 약간 겨울 넘어갈 때도요. 나무들을 보니까 한 54개 고등교육기관이 여기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있고 무역학교나 기술학교 외에도 하여튼 한 6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문직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술학교에는 과학기술의 중심지라는 특징이 있고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이동하기 쉽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고, 또 이 지역에 이제 부프탈이 유명한데, 부프탈에는 뭐 기후나 환경 에너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알레르기 환경 병동이 이제 겔젠키르헨에 있는 어린이 시립병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1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주의 명소들을 찾는데, 그 중에는 보면 한 390개, 400개 가까이 되는 박물관이나 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가 보존에 힘쓰고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약 6만 8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düsseldorf와 쾰른의 미술관도 유명하고요. 현대 미술의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활동하는 곳이고, 또 연극 무대도 한 100개 정도 되고 15개의 오페라 하우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도시들이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과거 독일 본 지역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베토벤 동네 유명한 베토벤 출생지니까 그죠? 본이 사실은 과거 서독의 수도였지만 한 국가의 수도라고 하기에는 작은 도시입니다. 좀 시골처럼 그런 소규모의 도시인데, 그래도 뭐 유명한 인사들 베토벤도 태어난 곳이고 과거 서독의 수도이기도 하였고 그런 곳이 본이죠. 본 시내 이제 모습입니다. 자, 됐고 이거 아까 düsseldorf 저녁 시간 본 거고, 잠깐만요. 이제 도르트문트도 제가 아까 내용만 소개하고 도시를 한번 도르트문트 세계 최대 양주장들이 있는 도시. 뮌헨을 앞질렀어요 이제. 이제 도르트문트의 이제 19년도 동영상입니다. 도르트문트를 보면서 이제 우리 텍스트 좀 볼까요? 텍스트 여러분이 이제 내용하면서 보면서 합시다. 자, 이제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정부의 상호문화성 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호문화성, 다른 문화 간의 서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된 곳이 이 루르 지역입니다. 아까 유럽 최대의 산업지대를 했죠. 공업지대가 루르 지역인데, 이 에세는
이 지원 과정에서 첫 번째 강조점을 상호 문화성, 독일어로 인터쿨투랄리테트 이렇게 하죠. 인터란 말은 이제 영어 단어 비슷하죠. 상호, 쿨투랄리테트 하면 독일어로 쿨투어 하면 영어의 컬처, 그 문화를 말하죠. 그래서 독일어로 쿨투어가 문화인데 쿨투랄리테트 해가지고 이게 문화성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합니다만 문화적 성향, 문화적 특징, 어떤 문화와 관련된 용어인데 이 상호 문화성이 중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은 다문화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독일 문화뿐만 아니고 타 문화 간에 이제 서로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 상호 문화성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요 디셀도르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 있는 그 산책로인데 한번 봅시다. 데트몰트 산책로인데 괜찮은 영상이어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에센 루르 지역과 에센은 세계 최대의 탄광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석탄 산업이나 이런 거는 옛날 그 구시대적 산업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퇴출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거듭났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 루르 지역이 옛날 탄광지대를 이제 박물관이나 아트센터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아트센터, 현대적인 분야로. 그래서 말 그대로 탈산업사입니다. 탈산업화 해가지고 여기에 걸맞게 문화산업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이제 독일의 이런 지역의 어떤 변화를 토대로 옛날 구산업인 탄광산업이나 이런 지역의 문화 관련 아트센터 이런 것도 짓고 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상호 문화성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루르 지역에는 약 17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국적 출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른 문화권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르 지역에는 170여 개에 달하는 이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고 종교 공동체만 해도 약 2,000개에 달한답니다. 타 문화권에서 타 종교도 정통 종교도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이 루르 지역이 상호 문화적 능력과 사람들 간의 어떤 관용을 토대로 이제 미래 사회의 경쟁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음식도 우리 비빔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됐죠. 그래서 비빔밥 한 그릇이면 반찬이 필요 없다 하니까 그 영양소가 다 골고루 섞여 있죠. 비빔밥 하나면 문화도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로 이제 어떤 특정 민족의 단일 문화만 내세울 게 아니고 다른 문화권의 다른 문화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거죠. 상호 문화성이라는 게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그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성이 경제 발전의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고 아까 과거 도시인 본의 플로리다라는 이제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이제 관용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기반한 창조 경제에서는 이런 기술이나 재능과 함께 관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타민족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관용의 어떤 정신이 없으면은 상호 문화성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용이라는 것은 결국 성적 차별이나 인종적 차별, 남자 여자 성을 구분하는 것도 없애야 되고 인종적 차별도 없애야 되고 이게 관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사회 특히 이제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이나 프랑스도 심하지만 독일도 일부 거구주의자들, 그죠?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동독 지역에. 그렇지만 꾸준히 어쨌든 이런 인종차별을 철폐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독일이. 그래서 오늘날 창조적인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이런 동력의 원인이 되느냐. 점차 개인의 천재성보다는 이 상호관계적인 사고방식,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찾는 겁니다. 이 동력을. 그래서 독일 주정부로서는 최초로 문화경제보고서, 문화산업과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던 곳이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주정부는 다른 주정부들에 앞서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상호관계에서 새로운 경제적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화된 이 지구촌 사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계에서 살아남기 힘들죠. 특히 뭐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 문화 수도도 그렇지만 이 상호 문화성 정책이라는 것이 그 이면에는 사실은 산업적 의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국익과 관계가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그 인재들이 거기에 모여서 자신들의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까? 그죠? 그게 다 미국의 국익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일 국가 한 나라에서 아무리 많은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죠. 전 세계의 훌륭한 인재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연구하면은 훨씬 더 발전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이런 어떤 그 의도가 깔리는 겁니다. 산업적 의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텍스트는 이런 상호 문화성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쭉 보면서 이 상호 문화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보고 또 이것이 주도 문화 논의에서 드러났던 어떤 독일적 가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것이 다문화주의와 구별되는 또 그런 것인지 이 문화 이론도 살펴보면서 이 상호 문화성의 의도를 좀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좀 비판적으로. 이게 이제 이 텍스트의 내용이고 우선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독일에서 상호 문화성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텍스트를 토대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그 슈톨베르크라는 그 작은 도시지. 동영상 보면서 그럼 독일의 상호문화 정책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사실은 오래된 건 아닙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통일이 늦은 나라가 이제 독일 아닙니까? 영국이나 이탈리아,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좀 통일이 넓죠. 여러 민족들, 여러 작은 그 나라들이 난립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그래서 이제 통일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이 문화 정책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수용되기 시작한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역사가 독일은 짧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짧은 대신에 지금 독일에서 타 문화에 대한 어떤 수용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유럽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국가가 독일 아닙니까? 난민도 가장 많이 받아들였고 물론 단점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관용이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과거 역사에서 홀로코스트라든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또 전범국으로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독일이라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죠?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문화주의나 이런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1960년대에 사실은 미국이 가장 역사적으로 앞섭니다. 시작된 것은 문화인류학자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서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먼저 사실이 시작됐고 이게 이제 문화 정책으로 유입되는데 독일은 조금 늦게 한 20년 늦게 80년대 말에 이제
독일에 장기 체류한 그 외국인과 관련해서 이민 정책을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이 이제 통일된 게 여러분 1990년이죠.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외국인 정책을 이제 공론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랜 진통 끝에 2005년부터 발효된 이민법에 의해서 독일은 이제 이민 국가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문화 정책에서 다문화주의가 이제 공적인 논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은 슈톨베르크라는 독일 도시입니다. 좀 옛날 그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2007년도에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유네스코의 문화적 다양성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독일 연방 차원에서의 그 문화정책회의에서 이 아까 말했던 상호문화라는 이 테마가 이제 주제로 채택되는데,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문화 통합을 위한 문화정책의 적극적인 방향 전환이 요구된 것은 우리 텍스트에도 나오지만 예술은 사람들을 결합시킨다. 사회 변화를 위한 상호문화적 구상 이라는 슬로건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연구서가 방금 말했던 게 연구서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텍스트에 나오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 텍스트 401쪽에 보면은, 자, 보세요. 예술은 사람들을 결합시킨다. 사회 변화를 위한 상호문화적 구상. 자, 이게 이제 그 방금 말했던 그 연구서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서가 주로 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작업에 토대를 해가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적 자원이고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민자들과 독일인 이 다문화와, 그러니까 다수 문화와 소수 문화죠. 이 양학 문화 간의 어떤 그 연결,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또 모색되고 있고, 좀 이민자들이 쉽게 문화기관이나 문화행사나 후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역시 찾고 있고, 그런 이제 연구서가 방금 말했던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스웨이트라는 사람이 독일의 문화 정책이 문화사회에 결국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화나 미디어화, 또 뭐 개인화와 다원화 이런 관점에서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문화사회를 궁극적인 목표에 두어야 이 문화적 다양성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또 푹스라는 그 전문가는 그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보면은 결국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민자들을,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죠. 이게 이제 인구 구성에서 벌써 많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토대로 이제 주도 문화, 독일 주도 문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상호문화성이 필요하다. 상호문화성 정책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근데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 돼서 잠깐만요. 제가 이 화면을 조금 밝게 불을 켰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집에서 지금 수업을 찍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이제 늦어서 그런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불을 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주도 문화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결국 다문화 국가인데 상호문화적 정책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화 정책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문화성은 분명한 구분 없이 이제 서로 섞여서 사용이 되는데 점차 상호 문화성에 이제 힘이 실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저 지방 특히 시골에는 보면은 초등학교 이런 데 보면 이주민 2, 3세대가 막 반에서 한 3분의 1 혹은 뭐 많은 곳은 반 가까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죠? 전부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도시로 떠나버리고 시골 지방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독일의 이런 사례를 보고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이 이민사회라는 점을 진지하게 이제 받아들인다면 이 상호 문화성이 보편적 문화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층의 경우에 대략 3분의 1이 이민가정 출신입니다. 그럼 이런 추세가 점점 더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독일도 출생률이 낮죠. 순수 독일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민자 가정이 늘어나면서 출산율만 보더라도 이주민 가정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처럼 뭐 독일만의 민족 문화를 더 우선시한다. 이런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이 양적인 측면에서 독일 민족 문화가 더 이상 다수자의 위상을 지니지 못하니까 이런 통계를 볼 때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이민을 받아들인 게 몇십 년 앞이니까 지금 독일의 어떤 유럽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도 앞으로 독일의 이런 정책을 좀 눈여겨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은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상호 문화가 강조되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이 사실은 가장 크고 국익과 관계해서 그죠? 또 이 주민들을 독일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의도도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사회 불만이 만약에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은 뭐 지금 테러도 일어날 수 있고 그죠? 지금 보면은 이민자 가정 출신들 이주민 2, 3세대 중에 직업 같은 데서 뭐 차별을 받고 취업해서 그죠? 차별받는다 이러면 이제 그걸 불만을 사회적으로 불만을 막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대학 졸업장까지 있는데도 취업해서 순수 독일인들보다 자기들이 차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죠. 그럼 이제 이게 아무래도 사회 통합의 장애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통합은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이민은 그 이민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통합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점점 그 독일 사회에서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화적 차원이 고려되는 이유는 이런 사회적 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술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술이나 음악이나 춤이나 뭐 이런 것은 민족을 넘어서서 벌써 언어로 말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나 상호 이해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런 문화적 차원이 많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상호 문화라는 것이 이제 문화들 간의 교류이고 서로 공존한다는 것이고 또 서로 상호 간에 대화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따르자면은 상호 문화라는 것은 결국 서구 중심적인 사유에 바탕을 두었던 과거의 그런 보편 문화, 보편 문명은 이제 아니다. 그건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보편 문명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한 문화가 다른 한 문화를 흡수 통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적 가치 같은 그런 중심을 정말로 실제로 배제하고 있는지 또 다문화주의와 구별되는 어떤 것인지 뭐 이런 의문은 사실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를 독일의 상호문화성 정책이 보다 앞서 실천하고 있는 이 정책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를 사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보편 문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개념이 서구 문명의 특징이죠. 그래서 특징에서 나온 사물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인의 우월 의식, 19세기 이런 관념이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 당시에는 비서구 사회에 대한 그 서구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20세기 말에 와서도 이 보편 문명의 개념이 다른 사회들에 대한 서구의 문화적 지배, 우월성을 정당화하면서 이들 사회가 서구의 제도와 관습을 모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가 이제 그 보편 문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편주의라는 것은 비서구 문화 앞에 서구가 내놓은 이념이지, 사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내놓은 시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타 문화와 충돌만 있을 뿐이고 사회 통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상호문화적 정책의 기본 방향 해가 나옵니다. 또 텍스트만 보면 여러분 좀 지루하니까 제가 준비한 그 동영상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까 또 본 내용을 봤죠.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마크에서 찾으면은 이게 아니구나. 다시 북마크에서 독일 도시 이제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의 유명한 도시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뭐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그 일부 이제 우리 수업과 관련된 곳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모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쾰른 대성당을 우리가 안 봤죠. 조금 봅시다. 쾰른 대성당을 사실 봐야 됩니다. 광고 건너뛰고 자, 쾰른 대성당입니다. 아주 유명한 유적지죠. 자,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큰 주정부가 이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인데 이 전체 인구 중에 외국인 비율이 23%입니다. 한 1%만 돼도 많은데 23%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공업 도시들이 몰린 곳이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약 170여 개국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보다 훨씬 앞서서 2002년도부터 상호문화성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이 주의 특징을 이제 반영한 거죠. 이 상호문화성의 주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는 그 콤뮌의 문화 작업의 목표를 상호문화적인 데 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을 둔 지역 문화와 예술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 정책이나 문화 계획이나 예술 후원이 도시사회의 상호문화성에 결국은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모토인데, 슬로건이죠. 제 목소리를 위해서 소리를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이 쾰른 쪽이고. 그래서 2006년에 첫 번째 결과물로서 이제 에센 지역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상호문화성 정책의 주된 방향을 이 에센에서 대회를 열렸는데, 여기서 하르팅이라는 전문가가 이제 요약한 내용이 우리 텍스트에도 나오죠. 몇 개를 요약한 걸 내용을 보면은 이주에 의한 그 이민을 말하죠. 이민에 의한 인구 통계학적 요구를 결국은 수용하고
문화기관들은 이 상호문화적 공급과 수요를 결국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도대체 독일에서 이민자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술과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사회 통합하기에 가장 부담 없는 분야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트랜스 문화적이지 않은가라는 질문. 여기에 좀 긍정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래서 독일의 문화는 사실 오래전부터 동질성과 분리성 대신에 혼종, 서로 섞이는 거죠. 혼합과 뒤섞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들의 어떤 혼종, 뒤섞임을 통해서 발생하는 예술과 문화의 새로움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관객을 획득할 수 있는 예술, 즉 이민자 2, 3세대들을 말하겠죠. 새로운 관객층, 독일 관객층뿐만 아니고 이민자 2, 3세대들이라는 새로운 관객층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예술과 문화의 새로움을 좀 더 진흥해야 한다, 후원해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은 문화적 이런 다양성의 보호와 후원이라는 결국은 이런 유네스코의 협약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결국은 법적으로도 맞고 의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켈런 대승당 어때요? 뭐 이건 종교를 떠나서 저도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의 자유니까 이제 집사람이 교회 다니고 저는 안 다니고 자녀들도 종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하고는 관계없이 이건 세계적인 문화재니까 우리가 켈런 대승당 정도는 만약에 독일에 가면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가장 오래된 대승당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엄청난 규모죠. 건축하는데 600년이 걸렸다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죠? 예,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 텍스트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기존의 문화 행사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에센 오리지널, 에센 지역에서 하는 행사겠죠. 또 폴크방 축제, 뭐 이런 것에서도 상호문화적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문화기관들은 이런 상호문화적 생활을 고려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그러니까 독일인뿐만 아니고 다른 이민자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접근 가능한 문화 행사를 이제 중시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어울리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문화적 구조를 이렇게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고, 그 일환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국 독일 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의 어떤 예술이나 문화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신뢰가 우리 텍스트에도 나와 있죠. 예술을 통한 언어, 독일어로 Sprache durch Kunst입니다. durch Kunst 하면 예술을 통한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끝나니까 이제 또 이상한 선전 화면이 나오네요. 그죠? 예, 쾰런을 방금 봤고, 쾰런 야경도 한번 봅시다. 쾰런 그 대승당국 반대 라인 강변을 볼까요? 라인 강변을 한번 봅시다. 예. 자, 라인강은 뭐 워낙 기니까 우리가 뭐 사실은 일부죠. 라인강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더라도 잠깐만요. 선점 구역을 좀 지우고, 자, 잘 보이죠? 이렇게 놓으면 유람선도 있고요. 자, 여러분 보면서 합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술 문화 교육을 중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프로젝트 중에 아까 말했던 독일어로 Sprache durch Kunst, 예술을 통한 언어.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 에센 대학과 그 폴크방 박물관이 서로 협조해가지고 언어 교사가 박물관을 방문하여서 청소년들과 예술 작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민자들의 언어 습득, 그리고 서구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또 도와주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겁니다. 상호 문화적인 대화를, 그죠? 이런
그 주에서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주 정부도 마찬가지죠. 또 다리를 위한 예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다리라는 것이 벌써 이미지 자체가 연결하는 게 다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리를 위한 예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또 있었고, 흑인 아가씨들 뭐 이런 독일어 디 슈바르첸 융프라우엔 이런 그죠? 이런 것도 전부 주정부 상호문화 분야에서 이제 후원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또 서로 다른 이유들로 독일에 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죠?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예술 창작의 어떤 창조적인 스펙트럼을 좀 더 확대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한다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새로운 미학의 원천이고, 이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가 서로 다른 세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를 또 결합시키고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여지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텍스트는 결국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가 이런 상호문화성 정책이나 또 다른 문화 간의 통합과 관련해서 다른 이민 문화 간의 통합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공간과 관련해서 뭐 나중에 우리 텍스트에도 나오겠지만 두 번째 평년의 갈망, 또 멜레츠 2010년 문화들의 축제 뭐 이런 두 정책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정책 입안자들의 시각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문화 이론적 시각에서도 이런 독일의 주도 문화와의 어떤 관련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또 내용이 끝났죠. 쾰런을 아까 안 해서 자, 쾰런 야경을 조금 더 볼까요? 한 3분짜리니까 그죠? 봅시다. 그냥 수업만 하면은 지루하지 않습니까? 독일 풍경을 보면서. 소리 좀 낮출게요. 바람 소리가 좀 제가 또 나오네요. 화면을 끄면은 이 불빛을 끄면은 또 안 나오는데 야경이다 보니까 조금 배경이 그렇네요. 자, 그래도 어차피 저 멀리 성당 방금 그런 대성당 보였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이 꾸준히 실천된 결과 독일의 지금 다문화 정책이 그래도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갈등이 좀 적은 편입니다. 물론 뭐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어느 나라든 간에 타 문화와 그 통합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아주의 정책, 프랑스 문화의 동아되기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좀 더 갈등이 많죠. 특히 이슬람 문화권과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동화만 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타 문화를 인정하면서 같이 공존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서서히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죠. 동화가 가능한 겁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면 반발이 심하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그죠? 특히 이슬람 문화는 굉장히 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동화시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오래 살다 보면은 자기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이제 타 문화보다는 좀 쉽지 않은 게 이슬람 문화니까. 그래서 통합과 공간이라는 측면을, 자, 우리 텍스트 여러분 거기 잠깐만요, 조금 멈추고 여러분 텍스트 406쪽에 보세요. 406쪽에 보면은 통합과 공간이라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참조하면서 여러분 이제 화면은 그래도 이런 텍스트 화면보다는 이런 화면이 조금 덜 지겹죠. 그래서 이런 상호문화성 정책이 이주민들의 독일 사회의 통합과 관련이 많은데, 통합 정책의 주 목적은 독일에 거주하는
이 모든 타문화권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또 법적으로도 합법적으로 그들 출신과는 관계없이 서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균등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사회적 불만이 고조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집니다. 우리 이제 다문화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도 같은 민족이라도 우리도 흑수저, 금수저 해가지고 신분상에 따라서 있는 집 사람과 없는 집 자녀 간의 어떤 차별, 채용에 있어서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우리 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많습니까? 하물며 타 문화는 이제 더 이런 차별이 안 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절대로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문화적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균등은 지역 생활 조건과 관련해서 특히 공간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또 짧은 내용이 되다 보니까 벌써 끝났어요. 지금 시간이 50분이 넘어서 오늘 어차피 조금 이따 꺼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 텍스트 통합과 공간이라는 부분을 다음 시간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중간에 또 끊길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 그 텍스트에서 지금 406쪽 있죠? 통합과 공간 이 부분을 앞에 제가 조금 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수업은 지금 50분이 넘어서 일단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끊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계속해서 할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자, 쉬고 다음 시간에 또 동영상도 보면서 텍스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